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 공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도 있고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그럼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광역도시계획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한번 배웠습니다. 원래 한 번 배워갖고는 잘 기억도 안 나긴 하는데요. 요 광역도시계획은 어디다 쓰는 물건이라 그랬을까요? 요거는 이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접한 시군과 함께 해결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갖다가 설정하고 이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인접하고 울산으로 얘기한다면 옆에 있는 경주라든가 또는 뭐 양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인접한 시도 시군이 힘을 합쳐서 뭐 교통, 물류, 방제, 녹지관리 체제, 환경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시군이 나아갈 방향, 목표,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울산시가 나아갈 방향, 예를 들어서 2030년, 2035년, 2040년 이렇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유도계획이다. 유도라 그래서 뭐 으라차차 해서 업어치는 그런 유도가 아니고 이렇게 끌고 가는 유도계획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안에서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공간구조와 그 다음에 장기발전 방향을 갖다가 제시하는 계획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란 말이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이란 말은 아무데나 붙일 수 없고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에만 법조문이 딱 붙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 두 가지 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갖는 흠결 이 두 가지 계획은 결정적 흠결이 있는데 어떤 흠결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컨셉이라는 거죠. 컨셉이다. 컨셉이니까 계획을 잡아도 스스로 집행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죠. 구속력이 없으니까 비구속적이고 그 다음에 집행력이 없어요. 구속력과 집행력을 갖지 않으니까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상대로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고 그럼 이 두 가지가 컨셉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으면 집행은 대신 누가 해주느냐 집행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해준다 그랬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 집행해주는 집행계획이다 이거죠. 요거 지난주에 한 거를 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한 것을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니까 재산권을 침해하고 구속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상대로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행정쟁송이란 말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걸 묶어서 행정쟁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이걸 어떻게 암기할 거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암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기사지 도복 입어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용도 구역.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도시 혁신 구역, 그 다음에 복합 용도 구역, 입체 복합 구역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해드릴 때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이게 21개로 세분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도적이 21개로 세분되어진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부터 교재가 지난주에는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프린트물로 했고 오늘은 교재가 나왔으니까 한번 교재를 보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디를 보시자면 2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교재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그 맨 꼭대기가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광역도시계획. 그럼 칠판 잠깐만 보실까요? 칠판 보니까 요게 광역도시계획이네요. 요겁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넘겨서 24페이지를 볼까요? 24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한다 나왔고 중간에 2번 네모를 보세요. 2번 네모에 보니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거기 파란 글씨로 써놨네요. 누구 또는 누구라고 됐어요? 국토장 또는 도지사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지정권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맨 꼭대기에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그래서 1번 네모에 수립권자 그 밑에 1번에 수립권자에 파란색 글씨로 써졌네요. 거기를 표시하세요. 국토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다. 파란색 글씨로 파란색 글씨 1번에 돼 있죠. 지난주에 프린트물에 요거 다 있었습니다. 프린트물에서 요거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그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29페이지 가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지금 쭉 보세요. 29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2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물적, 공간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이 포함되는 종합계획이며 여기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 써놨어요? 종합계획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에만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붙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의 토지 이용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 돼 있네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집행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기 지금 나와 있네요. 비구속적 계획, 구속력이 없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게 아주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좀 보시자면은 저쪽 35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35페이지에 가니까 맨 꼭대기 제목입니다. 제목이 도시군 관리계획과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내려와서 제1절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와 성격과 관련해서 박스가 나와 있는데 그 박스에 보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자, 요거 나왔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래서 지난주에 용도 지역 21개를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지난주에 9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1, 2월에 또 하고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하고 그래서 매주 또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2달마다 계속 하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한 번에 이해 안 돼도 이거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대여섯 번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막 그냥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술술술 가지 그러는데 11월, 12월은 원래 용어 정의하고 뼈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도 용어만 알아도 성공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렇게 줄여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거기 박스 2번에 개발 제한 구역에 그 개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개. 박스 2번에 개.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 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에 시 동그라미 쳐주시고, 수산자원보호의 수.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개도 시수가 됐습니다. 동그라미 친 것만 읽어보면 개도 시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용도구역을 개도 시수 도복 입어. 요게 거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개는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도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는 시가와 조정구역, 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는 도시 혁신구역인데 그 박스 안에 6번입니다. 박스 안에 6번에 보니까 뭐가 들었다고요? 도시 혁신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복합용도구역, 요겁니다. 복합용도구역이에요. 복합용도구역. 마지막으로, 지금 8번에 있는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에 입을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입체 복합구역. 그게 이름이 길어서 그런지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이름이 길다 보니까 법을 정할 때 줄여서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정한다. 이렇게 약속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입은 입체 복합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금 그 박스 3번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물론 지난주에 한 겁니다. 지난주에 한 거죠. 기반시설이 뭐냐?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뭐 학교라든가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 공동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등장한 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다.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이게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죠. 신도시.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바로 요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요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용도 구역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에 결정 고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박스에 5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학이나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특혜를 개발 특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개발 특혜니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특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교재 거기 6박스 안에 6번입니다. 6번에 보니까 이 도시 혁신구역,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거기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8번에 입체 복합구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용도지역 21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지난주에 물론 제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교재를 가지고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52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이 교재를 이게 꽉꽉 누르세요. 안 누르면 자꾸 교재가 덮어지기 때문에 그냥 교재를 꽉 눌러요. 눌러야 이게 책이 안 덮여지죠. 자, 그러면 52페이지 맨 꼭대기 제목이 뭐냐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거거든요.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53페이지를 보세요. 53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도시지역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해드렸냐면 용도지역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이렇게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비도시지역. 그러면 도시지역은 다시 요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교재 한 장을 넘겨보세요. 교재 한 장을 넘기면은 꼭대기에 녹지지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밑에 보니까 뭐가 있냐 그러면 녹지지역 밑에 보면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 아래 박스에 보면 관리지역이라는 게 나오고 관리지역 밑에 보니까 농림지역이 나오죠.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교재를 한 장 뒤로 백해 보세요. 다시 뒤로 교재 53페이지 쪽으로 다시 53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도시지역 중에서 그 주거지역에 보니까 거기 박스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두 개가 나와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먼저 전용주거,
전용 주거 지역을 보니까 전용 주거 지역 안에 1종과 2종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을 보니까 거기에 1종, 2종, 3종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보니까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상업지역 자체가 4개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을 보니까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 다음에 준공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어지실 겁니다. 녹지가 보존 녹지, 요거 한 장을 넘겨야 이제 있죠. 녹지 지역이 다시 한 장 넘기면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이 보존 관리,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계획 관리.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별도로 세분이 없는 상태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칠판에다가 이렇게 칠판에 요거 내용을 지난주에 써드렸고 오늘은 교재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드린 겁니다. 교재를 가지고 요 내용이 교재에 어디 있는가를 봐드렸고,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요 용도 지역을 21개로 세분했는데 그 21개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따라 나오게 돼요. 그래서 61페이지를 봅니다. 자, 그래서 61페이지 여기가 오늘 진도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용도 지역을 이렇게 21개로 세분을 했는데 토지를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21개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용도 지역 21개에는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나요? 안 한다고 했나요? 지난주에 이거 말씀을 드리고 칠판에 써드렸었는데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용도지역이 하나 지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땅은 현재 땅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 근데 여기에다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법조문에 중복이 안 된다 그랬는데 계획관리지역 땅에 뭔가 3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추가로 뭔가 하나 들어왔다. 그럼 중복이 안 되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던가요? 예, 기존에 있던 용도지역은 소멸하고 새로 지정된 것만 남는다. 중복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인데 그 뒤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계획관리지역은 소멸되고 3종 일반 주거지역 마지막에 지정된 것만 남는다. 왜? 중복은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지정된 것으로 고정되고 기존에 있던 거는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땅에 새로운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기존에 있던 용도지역은 소멸하고 새로 지정된 것만 하나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퀴즈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도지역이 21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저 땅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용도 변경을 제안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이것도 제가 퀴즈로 냈습니다. 지난주에 질문을 드렸었죠. 그리고 문제 결과도 알려드렸습니다만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내 땅을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만약에 된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의 용도를 다 바꿀 거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다 이렇게 해서 어떤 뭐 시의원, 뭐 도의원,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땅 다 바꾸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하거나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 땅이 임야인데, 임야를 갖다가 지목을 대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자기 땅이 임야인데 임야에다가 그 경사가 완만한 임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택을 지었다는 겁니다. 전원주택을 지었다. 지목은 임야인데 전원주택을 지어서 지목이 대로 바뀌었다. 그럼 그래서 용도가 그게 바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질문은 맞는 질문일까요? 틀리는 질문일까요? 공부가 아직 안 돼 잘 모르겠죠. 그거는 지목 변경이라 그래요. 지목 변경. 뭐라 그런다고요? 지목 변경. 임야라는 지목을 대라고 하는 지목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법을 적용받는 거냐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서 지적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국토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형질 변경, 지목 변경, 형질 변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기 용도는 21개로 지정되어 있는데 용도를 바꾸는 것은 그거는 결정 고시권자가 이게 시도지사라든가 대도시 시장이라든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임야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목을 대로 바꿨다. 그것은 형질 변경, 지목 변경에 해당되는 거지 용도 변경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봤는데 그게 이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맞는 거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법에 있는 내용이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 용도는 바꿔달라고 할 수 없다. 용도는 일반인이 변경 신청을 하거나 제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는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바꿔달라고 변경 신청, 변경 자체나 제한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자기 땅 다 바꿀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 자체를 허용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한테 여사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그거는 지목 변경, 형질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거는 공시법에서 나오는 거지 공법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토법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아마 한 몇 개월, 2, 3개월 지나고 나면 그게 그 내용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보여지는데 많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하고 용도 변경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요거를 지정해 놓은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용도를 21개로 세분을 했는데,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건폐율, 우리 교재가 61페이지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손님에게 그거를 브리핑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중개법령에서 나옵니다. 배우기는 저한테 배우고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은 중개변경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건 확인 설명 의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손님한테 요 용도가 뭐다,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다, 이거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손님한테 프리핑하고 손님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설명 받았다라는 걸 사인을 해가지고 그걸 보관해야 됩니다. 그럼 보관 의무가 몇 년이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몇 년일 것 같아요? 그건 3년이에요, 3년. 계약서 보관은 5년 보관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는 3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중개변경에서 아마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우기는 나한테 배웠는데 써먹기는 중개변경이가 써먹어요. 이거를. 너 억울해 죽겠어. 내가 실컷 가르쳐 놓으면 거기서는 그냥 자료만 출력해가지고 그냥 손님에게 브리핑하고 사인 받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쎄 빠지게 설명은 내가 해야 되고. 자, 일단 봅시다. 요게 땅이 있는데, 그러면 이 토지는 면적의 크기에 상관없이 100으로 놓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땅, 그럼 건축하려고 하는 땅, 그 크기에 상관없이 뭐로 놓는다고요? 100. 이해를 잘 못하시는구나. 요 땅이 1000제곱미터든 500제곱미터든 2000제곱미터든 상관없이 뭐로 놓는다고요? 100으로 놓는다고. 100. 땅의 크기에 상관없이 100으로 놓는다. 그럼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하기, 우리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1000으로 주든가 500으로 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주기 때문에 계산하기 좋으라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1000제곱미터로 줄게요. 이 땅이 1000제곱미터다. 그럼 1000제곱미터로 두면 이 1000제곱미터를 100으로 놓고 본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무조건 100으로 계산한다. 그런 소리예요. 그랬을 때 이 땅에 건물을 갖다가 지을 건데, 건물이 이렇게 궁둥이를 붙이고 땅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면적.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지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요거를 갖다가 건폐율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건대,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건대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대지 면적이 되겠죠. 그럼 요게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 지금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 물론 이게 700일 수도 있고 1300일 수도 있고 1500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100으로 놓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제곱미터 100으로 놓는다 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건폐율이 만약에 70이다, 60이다 줄게요. 건폐율이 60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얼마까지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땅이 10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60이니까 600제곱미터를 건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게 1000이 100이니까 100에 60이니까 600제곱미터. 요 땅이 1000제곱미터니까 600제곱미터를 여기다 깔고 이렇게 건축물이 궁둥이를 붙이고 여기 땅을 깔고 앉을 수 있는 면적이, 요게 지금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요거를 건폐율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건축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게 건축하고 싶을 텐데 법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뭘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공지 확보. 그러면 이렇게 공지가 확보되면 여기다가 뭐 하려고 공지를 확보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주차장.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나왔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지 확보했다. 또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또 하나 남았을까요? 응? 뭐라고요? 녹지. 예, 녹지를 다른 말로 조경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나무 심어야 됩니다. 녹지, 맞아요. 조경입니다.
조경,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건물을 다 지었는데 만약에 나무를 안 심었다, 조경을 안 했다, 조경을 안 했어. 그러면 건축법에서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나무를 안 심었다, 조경 안 하면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조경을 안 하면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게 되면 등기를 못 하게 돼요. 건물이 다 지어져도 등기가 안 나요. 나무 심을 때까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빨간색 여기서 여기까지 건물을 꽉 차게 짓게 되면 그럼 주차장 자리하고 나무 심을 장소가 없으니까 건물 부셔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폐율 넣어서 얼마까지 짓고 나머지는 공지로 놔둬라, 이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거기 61페이지에 보면 거기 꼭대기 박스입니다. 61페이지 꼭대기 파란색 박스에 보니까 용도 지역, 그 다음에 건폐율 아래 보니까 법과 대통령령, 그 다음에 용적률을 보니까 용적률 아래에 법과 대통령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최대 한도만 정합니다. 최대 한도. 그래서 법이 얼마까지 허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거지역은 법상 최대 70%까지 적용합니다. 상업지역은 90%,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 그 다음에 여기 비도시지역, 관농자에 해당되는 비도시지역은 20%. 단 계획관리 하나만 40%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다 암기해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 암기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은 안 외워지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전화번호로 외울 거예요. 어떻게 그냥 7972 전화번호입니다. 7972 그 다음에 24 법상입니다. 국토법령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주거지역이 70, 상업지역이 90, 공업지역이 70, 녹지지역 20, 비도시지역 관농자 전체적으로 퉁쳐서 20. 단 비도시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하나만 40. 자, 그래서 7972 그 다음에 2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교재의 법상, 건폐율 법상 쭉 따라가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전용주거지역 1종과 2종인데 1종이 50, 2종이 50입니다. 자, 잠깐만. 1000제곱미터에다가 50만 건축하라고 건폐율이 50이라고 주면 얼마까지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가 500이죠. 요걸 이 땅을 100으로 놨으니까 50이라고 됐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전용주거지역이라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건 여기 500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깔고 앉을 수 있는 면적이 500이다. 50%니까.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60. 그 다음에 3종이 50. 준주거가 법상 적용되고 있는 걸 다 찾아가네요. 준주거 지역이 70을 다 찾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덕화 선생님이 그 가발을 선전하러 나오면 가발 선전을 어떻게 하던가요? 가발 선전. 응? 뭐 크게. 그렇죠. 그걸 그대로 전부 다 모발 9878 이렇게 애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9878 이렇게 그러면 90, 80, 70, 80인데 자 여기가 제가 지금 강의한 거하고 교재하고 여기가 조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거기는 교재가 유통상업이 80, 근린이 70 요 두 개를 위치를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그 저자는 순서대로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높은 순서, 낮은 순서, 요게 70보다 80이 높으니까 순서를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러나 법상 순서는 근린 유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법 순서로 지금 그대로 설명한 거고 교재는 높은 수로 그냥 법 순서를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법 순서고 그 저자는 애우기 높은 순서로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여기를. 자, 그래서 저는 이덕화 선생님의
그 가발선절 모발. 그래서 이거를 98, 78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억에 도망가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공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은 이건 고맙게도 70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법도 70이고 대통령령도 70이다. 그 다음에 녹지적인데 녹지적,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도 20입니다. 그러면 법도 20, 대통령령도 20이네요. 그 다음에 관농자 전체적으로 20이고 계획관리 하나만 4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꺼번에 쭉 칠게요. 자, 시작. 55, 665, 7, 98, 78. 자, 난수표 외우듯이 그냥 쭈루루룩 해야 시험장 가서 써먹어. 이걸 갖다가 뭐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아닌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냅니다. 검폐율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걸 고르시오라고 해서 박스형 문제를 주거나 또는 거꾸로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바르게 연결된 걸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검폐율이 머릿속에 다 외워졌는가를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안 외우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을 때 외워야지 뒤에 가서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후달려요. 시간 있을 때 딱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외워도 안 돼요. 이거를 외웠다가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가 적어도 10번은 반복해야 완전히 내 것이 되고 손님에게 좀 자유롭게 프리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갑니다. 여기까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쭉 갑니다. 보면서 하세요. 아직 안 외워졌으니까. 자, 시작. 55, 665, 7, 98, 78. 7은 여기 이 준주고적이 70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워요. 그 다음에 7, 2, 2, 4거든요. 다시 갑니다. 여기가 공업이 7, 녹지가 20, 비도시적 전체가 퉁쳐서 20, 계획관리 하나만 4니까 그래서 7, 2, 2, 4. 다시 한번 7, 2, 2, 4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불러봐서 뭐라고요? 7, 2, 2, 4. 그럼 문제 용도지역 21개 검폐율이 다 끝난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끝났다는 말은 이제 공이 여러분 손으로 넘어갔으니까 여러분이 외우셔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끝났다는 말처럼 무서운 게 없어. 이제 제 손을 떠났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외우시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제가 외우는 방법은 알려드렸고 처음에 거기 61페이지를 딱 펴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 어휴 이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학생들은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그냥 이미 외워놔서 조용한 건지 아니면 그냥 침묵을 지키는 건지 그냥 조용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 이걸 강의했는데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휴 막 그냥 한숨 소리가 확 나오던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검폐율 21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그 교재에 용적률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용적률은 뭘 하는 거냐 그러면은 용적률은 지금 건축물이 궁둥이를 붙이고 땅에 깔고 앉았는데 깔고 앉은 상태에서 위로 하늘로 얼마큼 올려 지을 거냐가 정해진 게 용적률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건 건축주가 자기가 짓고 싶은 만큼 짓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자기가 짓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건물을 높게 짓게 되면 뒷집에 햇볕이 안 들어가서 일조권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미관을 망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는 교통 문제가 교통을 너무 많이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건물을 높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제도를 두고 있단 말이죠. 이 용적률은 이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쌓아서 올라간다. 이 용적률이 이 적이 쌓을 적자니까 차곡차곡 쌓아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뭐만 차이가 나요? 보고 느낌이 없습니까? 연자 하나 차이 나죠, 연자. 자, 여기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딱 연자 하나 차이 나잖아요. 글자상으로 놓고 봤을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에서 차이 나는 건 연자 하나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은 분수로 내는 게 아니고 서술형으로 쭉 깔아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내요. 맞아요, 틀려져요? 틀렸잖아. 연자가 들어갔는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 연을 지금 집어넣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분수로 주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쭈루루 깔아서 냈기 때문에 개념이 안 쓰면 혼랑 속아버려. 그래서 제가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연대 요렇게 암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연대고 건폐율은 건대다. 그래서 연자가 들어오면 용적률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어야 시험 문제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은 건폐율이다 라고 하면 그건 틀렸다. 이거 연이 들었으니까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이다.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개념이 머릿속에 안 쓰면 그 간단한 지문에도 무지하게 많이 속습니다. 자, 지금 용적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대지 면적을 100으로 놓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200%다 라고 해볼게요.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이 대지의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이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2000이죠. 내 대지가 1000인데 여기에 용적률 200%를 하게 되면 최대 연면적은 곱하기 2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1000에 200%니까 20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2000. 그러면 자 봅니다. 내가 지금 건폐율 60을 적용받아갖고 1층 깔고 앉은 게 600이에요. 600. 자 그러면 2층을 지었습니다. 2층 지니까 얼마예요? 뭐가 어려워. 1200이잖아. 1200. 밑에가 600이니까 2층 올리면 얼마 나고요? 1200. 자, 그 다음에 3층 올렸어요. 얼마가 됐어요? 1800. 조금 전에 200이기 때문에 2000이라 그랬습니다. 용적률 200 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3층까지 올리니까 얼마 남았어요? 200.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만큼만 지어서 여기가 200 하면 2000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못 짓는 거지 이제.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넷, 3층하고 4층 조금 올릴 수, 4층 전체 안 되고 조금만 올릴 수 있네요. 이렇게. 여기 올라간 건 200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00하고 여기하고 합쳐서 2000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결합하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하늘로 얼마큼 올려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말이죠. 법에서는 주거지역을 교재에 보세요. 법에서는 최대 500%까지 허용합니다. 50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500까지 허용합니다. 1500 최대가.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400입니다. 40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입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80인데 여기 하나만 계획관리 하나만 100입니다. 자 다시 갈게요. 용적률을 법에서는 주거지역이 최대가 500, 상업지역이 1500, 공업지역이 400, 녹지지역이 100, 그 다음에 관농자 비도시건 전체를 80으로 퉁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 하나만 용적률이 10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법상. 그럼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해서 보면 여기 일종이 이게 최대가 100, 50에서 100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2종은 150. 그럼 결론적으로 1종에서 2종으로 갈 때는 50이 증가돼서 올라갔네요. 최대치만 보세요. 최대치만 용적률에.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적은 이게 100에서 200. 1종은 200입니다. 1종 일반 주거적. 그 다음에 50씩 증가를 해요. 그럼 2종 일반 주거적은 250. 3종은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최대 한도를 물어봐요. 최대 한도. 그러면 200, 250, 300. 여기는 100, 1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최대를 다 찾아가요. 지금 주거지역이 최대가 500인데 500을 다 찾아가는 데는 준주거지역이 최대로 500을 다 찾아간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상업지역이 용적률이 1500입니다. 1500. 일반이 1300. 그 다음에 근린이 900. 그 다음에 유통이 1100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정신이 없을 테니까. 자, 봅니다. 자, 1종 전용주거적이 얼마라고요? 최대치가 100. 2종 전용주거적이 150. 1종 일반주거적이 200. 2종 일반주거적이 250. 3종 일반주거적이 300. 그 다음에 준주거적이 500. 중심상업이 1500. 일반상업이 1300. 근린이 900. 유통이 1100. 그래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업적은 150에서 300. 300이 최대입니다. 50씩 증가를 하니까 일반 공업이 350. 또 50 증가하니까 중공업이 400. 50단위씩 증가를 하겠네요. 50단위씩. 그 다음에 여기 보존 녹지가 있는데 이 보존 녹지를 별표 치고 형광펜 치고 잘 보세요. 보존 녹지가 80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두 개는 100입니다. 다시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보존 녹지가 최대가 80인데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둘 다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전체 퉁쳐서 80. 단, 계획관리 하나만 100. 요 계획관리는 지금 특혜가 계속 주어지고 있네요.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왜 계획관리에는 특혜가 주어지고 있을까요? 지난주 설명을 좀 했습니다. 좋아요. 계획관리지역은 이게 지금 위치가 비도시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비도시지역에 있는데 이 계획관리는 이렇게 향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는 특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계획관리다. 그래서 특혜라고 하는 특혜는 전부 계획관리지역에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용적률만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리하고 요거 건폐율 용적률을 마치겠습니다. 자, 전용주거적 1종이 100, 2종이 150.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적이 200, 2종 일반주거적이 250, 3종이 300, 준주거적이 500. 그 다음에 중심상업이 1500, 일반상업이 1300, 근린이 900, 유통이 1100. 그 다음에 전용공업이 300, 일반공업이 350, 중공업 400, 보존 녹지가 80,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100, 관농자 전체를 퉁쳐갖고 80, 계획관리 하나만 100. 자, 이래서 건폐율 21, 용적률 21, 42개를 다 일단 정리했고요. 요거를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손으로 써가지고 복사를 하면 쉬운데 복사하면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거를 귀찮아도 한번 써가지고 화장실에다 한번 붙이세요. 화장실에다 한번 붙이면은 어차피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은 들어갈 테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요거 한번 싹 한번 외우고 나오고 또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은 완전하게 외워질 겁니다. 귀찮아도 써서 붙이세요. 저는 분명히 써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강제로 할 수는 없게, 강제로 하지는 못하게 하니까 하시는 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 하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자, 쉬었다가 와가지고 계속 이어갑니다. 칠판은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